어느 숲속에 토끼와 거북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숲속에서 토끼는 가장 빠른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토끼는 먹이도 빨리 찾아서 먹었고, 다른 숲으로 놀러 갈 때도 가장 빨리 다녀오곤 했습니다. 내가 이 숲속에서 제일 빨라. 나만큼 빠른 동물은 없을걸? 그때 느림보 거북이가 토끼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런? 거북이잖아? 저렇게 느려가지고 집까지 가는데 하루 종일 걸리겠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난 내가 느리다고 생각 안 해. 그래? 그럼 우리 저기 뒷동산의 꼭대기에 누가 먼저 도착하나 시합할까? 그러자, 그럼. 시작! 드디어 토끼와 거북이의 달리기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토끼는 깡충깡충 뛰며 거북이를 앞질러 가고 있었습니다. 어디쯤 오고 있는 거야? 보이질 않네? 토끼가 뒤를 돌아보았지만 거북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렇지. 느림보 거북이가 날 어떻게 이긴다는 거야? 토끼는 갑자기 심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에휴, 거북이는 언제 올지도 모르고 나 혼자 이게 뭐람? 졸려. 잠깐 잠이나 자야겠다. 토끼는 나무 그늘 아래서 낮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거북이는 쉬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영차. 결국 거북이는 산 꼭대기 정상 바로 앞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토끼가 어디 있지? 아니, 저기서 잠을 자고 있잖아. 아이 참. 거북이는 토끼가 자는 곳으로 다시 갔습니다. 토끼야, 일어나. 어서 일어나. 너 거북이 어떻게 된 거야? 잠을 자고 있으면 어떡해. 산 꼭대기까지 갔다가 너 깨우러 다시 왔어. 뭐? 나를 깨우러? 이제야 토끼는 깨달았습니다. 아, 미안. 내가 다른 동물보다 빠르다고 잘난 척만 하고 거북이 너를 무시했는데 넌 나를 깨우러 이렇게 와줬구나. 그래, 토끼야. 우리 같이 가자. 그래, 거북아. 누가 더 빠르고 느리냐가 아니라 같이 사이좋게 가는 거야. 토끼와 거북이는 어깨 동무를 하며 서로 같이 산 정상에 올랐답니다. 옛날에 갈매기를 좋아하는 여인이 어느 바닷가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녀는 매일 아침이면 바닷가로 나가 갈매기와 노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갈매기도 여인이 자기들을 좋아하는 걸 알고 있는지 한 마리, 두 마리 모여들더니 나중에 수백 마리의 갈매기가 그녀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안녕? 좋은 아침이야. 예쁜 갈매기들이 내 곁에 있어서 난 너무 좋아.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여느 때와 같이 그 바닷가로 나가려는데 여인의 아버지가 딸을 불렀습니다. 네가 갈매기를 좋아해. 갈매기들이 너를 보고 모여든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냐?
네, 맞아요. 저는 갈매기와 마음으로 소통하고 있어요. 오, 그래? 그러면 나도 그 갈매기들과 한번 놀아보고 싶으니 오늘은 돌아올 때 한 마리만 잡아가지고 오너라. 아버지의 부탁을 받은 그녀는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쩌지? 난 갈매기를 사랑해. 갈매기를 잡아서 집에 데려다 놓기는 너무 싫은데. 하지만 아버지의 부탁이니. 그녀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아버지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갈매기들이 모여들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매일 아침마다 자기에게 모여들던 갈매기들이 모여들지 않고 하늘 위에서만 맴돌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상하다? 갈매기들이 오늘 왜 그러지? 아, 그랬구나. 그랬어. 그렇습니다. 갈매기들은 이미 예전부터 여인과 마음으로 소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의 무거운 마음을 이미 갈매기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갈매기들을 바라만 보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예쁘고 착한 두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귀엽고 착한 자매라서 동네 사람들도 많이 예뻐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자매가 우물가에서 놀다가 그만 우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자매의 부모는 너무 슬퍼서 몇 날 며칠을 눈물로 밤을 지샜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을 지나가던 스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매들의 안타까운 사연은 잘 알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님께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뭔가요? 저에게 보석 2개를 맡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와서 맡긴 보석을 지금 바로 달라고 하네요. 어찌해야 하죠? 그거야 다시 돌려줘야죠.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옥황상제님은 부모님들께 맡겼던 2개의 보석을 가져가신 겁니다. 어느 사자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토끼를 발견했어요. 오늘 점심은 저 토끼 녀석으로 해야겠군. 살도 포동포동 쪘고 아주 좋아. 사자는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토끼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쫓다가 사자는 지쳐버렸습니다. 아유, 저 토끼 녀석 진짜 빠른데? 더 이상 못 쫓아가겠군. 토끼를 포기한 사자가 다른 먹이를 찾으려 할 때 근처에 있던 다람쥐가 사자에게 말했습니다. 야, 이 사자야. 저런 작은 토끼 하나 못 잡냐? 그러고도 동물의 왕이라 할 수 있냐? 그러자 사자가 대답했습니다.
그거야 상황이 서로 너무 달랐으니까. 한쪽은 저녁거리를 뒤쫓는 거고 다른 한쪽은 죽기 살기로 달아나는 것이니 내가 잡을 수 없던 거지. 아주 먼 옛날 어느 숲속에 여우와 승냥이가 살았어요. 이 둘은 서로 친한 척했지만 사실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답니다. 하루는 여우가 닭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여우는 승냥이를 불렀어요. 야, 승냥아, 너 아침도 못 먹었지? 내가 잡아온 닭 먹어라. 그러자 승냥이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마치 여우가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여우 네가 잡아왔으니 네가 먹어. 둘은 꽤 오랫동안 서로 먼저 먹으라고 권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그들에게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여우와 승냥이는 모두 겁에 질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승냥이가 갑자기 사자에게 다가가더니 사자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사자님, 제가 사자님이 오실 것 같아서 미리 닭 한 마리를 준비해놨습니다. 어서 드시지요. 옆에 있던 여우는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가 잡은 걸 승냥이는 자기가 잡은 것처럼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난 여우는 사자에게 말했습니다. 사자님, 닭 한 마리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는 사자님이 오실 줄 알고 승냥이 한 마리를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사자는 승냥이와 닭 한 마리를 모두 잡아먹었답니다. 옛날에 어느 뱃사공이 아들과 함께 배를 타고 멀리 나갔습니다. 날씨는 한겨울이었기에 몹시 추웠습니다. 바람까지 불었으니 그야말로 추위는 살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뱃사공은 노를 저어야 했기 때문에 땀이 많이 흘렀습니다. 아이고 더워. 아무리 겨울이지만 땀이 많이 나니 너무 덥군. 윗옷을 좀 벗어야겠어. 그리고 잠시 후 선창 안으로 들어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예, 아들아. 너도 더울 텐데 옷 좀 벗자. 사공은 아들의 겉옷을 벗겨 속옷 차림으로 놔둔 채 선창에서 나왔습니다. 사공은 갈 길이 멀었습니다. 제 시간에 배를 타고 도착하려면 쉬지 않고 노를 저어야 해. 뱃사공은 더욱 힘을 내어 노를 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전보다 더 많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등줄기부터 허벅지까지 땀이 차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더워라. 정말 더 견딜 수가 없겠군. 그리고 그는 땀으로 범벅된 옷을 모두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아들에게 갔습니다. 아들아, 너무 덥다. 너도 빨리 남은 옷을 벗으렴.
뱃사공은 아들의 속옷만 남긴 채 홀랑 벗겼습니다. 그리고 뱃사공은 다시 몇 시간을 노를 저으며 도착지로 갔습니다. 도착한 후에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다 왔다. 이제 내리자꾸나. 아들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뱃사공 본인은 노를 젓느라 더웠겠지만 아들은 노를 젓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선창에서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옛날 어느 숲속 마을에 엄마 돼지와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 돼지는 아기 돼지 삼형제를 불러놓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너희들 모두 각자 나가서 집을 지어보도록 하렴. 네? 집이요? 갑자기 왜요? 그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어서 나가 각자 자기 집을 만들어 보렴. 그중 첫째가 말했습니다. 네, 그래요. 빨리 지어보죠, 뭐. 난 셋 중에서 집을 가장 빨리 지을 수 있으니까요. 어미 돼지가 시키는 대로 돼지 삼형제는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큰형 돼지는 주변에 갈대를 주어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갈대를 잘 엮어서 만들어야지.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으니 이 방법이 최고지. 둘째 돼지는 산에서 나뭇가지를 주어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나뭇가지 정도는 돼야 집이라고 할 수 있겠지? 어서 빨리 만들어야지. 셋째 돼지는 생각했습니다. 난 벽돌로 된 탄탄한 집을 지어야지. 그래야 오래오래 살 수 있겠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집을 다 지은 큰형 돼지와 둘째 돼지는 집을 다 짓고 쉬고 있었습니다. 큰형 돼지가 둘째 돼지에게 말했습니다. 예, 둘째야. 막내는 아직도 다 안 지었니? 네. 벽돌로 쌓으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리나 봐요. 뭐하러 힘들게 그렇게 고생을 하지? 막내 돼지는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아 흙을 발라가며 열심히 집을 지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어미 돼지가 돼지 삼형제를 불렀습니다. 집은 다 지었니? 네, 다 지었어요. 제가 가장 먼저 집을 지었는걸요? 그래 얘들아. 엄마 잠시 볼 일이 있어 먼 곳에 다녀와야겠다. 그때까지 셋이서 싸우지 말고 잘 지내고 있으렴. 너희가 만든 집에서 잘 지내고 있어. 네, 다녀오세요. 어미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뒷산에 숨어있는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늑대는 주위를 살피고 어미 돼지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늑대는 아기 돼지들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늑대는 큰형 돼지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돼지야, 이리 나와봐. 문 좀 열어줘. 늑대잖아. 싫어. 나를 잡아먹으려는 거지? 잠깐, 문 좀 열어봐. 어떡하지? 큰형 돼지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늑대는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는 후 하고 입김을 강력하게 불었습니다. 그러자 큰형 돼지의 갈대집은 힘없이 우수수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를 어째? 도망가야지. 둘째야! 큰형 돼지는 둘째 돼지의 집으로 빨리 도망을 쳤습니다. 늑대는 도망치는 큰형 돼지를 쫓아갔습니다. 요놈 봐라. 도망을 쳐? 늑대는 둘째 돼지의 집까지 쫓아왔습니다. 돼지들아, 문 좀 열어줄래? 우리 같이 놀자. 싫어.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거지? 둘째 돼지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늑대는 이번에도 크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는 후! 입김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둘째 돼지의 나무집도 모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큰형 돼지와 둘째 돼지는 너무 놀랐습니다. 이를 어쩌지? 빨리 막내 집으로 가요. 그래, 그러자. 큰형 돼지와 둘째 돼지는 빨리 막내 돼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막내야, 살려줘. 늑대가 나타났어. 쫓아오고 있어. 아, 네, 들어오세요. 막내 돼지는 늑대가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꼭 잠갔습니다. 늑대는 막내 돼지의 집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 돼지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었군. 돼지들아, 문 좀 열어줘, 돼지들아. 안 돼, 이 나쁜 늑대야. 저리 가. 도저히 안 되겠군. 늑대는 큰 숨을 들이마시더니 강하게 입김을 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막내 돼지의 튼튼한 벽돌집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못 들어갈 줄 알고? 늑대는 재빨리 지붕으로 올라가 굴뚝을 타고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굴뚝으로 들어오려고 그래. 그럼 생각이 있어요. 아기 돼지 삼형제는 뜨거운 물이 가득 담긴 커다란 냄비를 벽난로에 올려놓았습니다. 늑대는 빠르게 굴뚝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굴뚝 아래 뜨거운 냄비가 있는 줄 몰랐던 늑대는 뜨거운 냄비 속으로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 뜨거워. 늑대 살려. 엉덩이가 너무 뜨거운 늑대는 펄쩍 뛰면서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왜 엄마가 집을 각자 지어보라고 했는지 말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빨리 하고 대충 하려는 습관은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생활하는 어린이가 되길 바랍니다. 어느 마을에 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자는 어느 농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농장 주인은 너무 놀라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때 농장 주인이 생각해낸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농장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요 녀석 사자 잘 걸렸다.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겠지? 사자는 나가려고 몸부림쳤지만 탈출구는 없었습니다. 탈출구가 막힌 걸 깨달은 사자는 농장에 있던 양들을 덮쳐 마구 죽이더니 급기야 황소들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걸 깨달은 농장 주인은 황급히 문을 열어 사자를 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양들과 황소들이 거의 다 죽었기 때문이죠. 아, 이런... 내가 왜... 안타까워하는 농장 주인을 본 아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에휴, 저 멀리서 으르렁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벌벌 떠시던 분이 농장에 들어온 사자를 잡겠다고 문을 닫으실 게 뭐예요? 그게 가당키나 하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남자가 당나귀를 기르며 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해변가에 소금이 굉장히 싸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죠. 그래서 당나귀를 끌고 소금을 사러 가게 되었습니다. 이만하면 됐군. 자, 이제 집으로 가자. 남자는 소금을 다 사고 당나귀 등에 소금을 싣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소금을 실은 당나귀는 소금이 너무 무거워 걷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너무 무겁잖아. 지친 당나귀는 개울을 건너다 그만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주인에게 혼나겠는걸? 근데 웬일이지? 짐이 훨씬 가벼운걸? 당나귀는 놀랐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렇게도 무거웠던 소금이 물에 빠지고 나니 너무 가벼웠던 것입니다. 한편 남자는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런... 소금을 다시 사야겠군. 주인은 소금을 더 사서 당나귀 등에 실었습니다. 당나귀와 남자는 다시 집으로 향하는데 당나귀는 역시나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런, 너무 무겁잖아. 그래, 또 개울가에 빠지면 되겠다. 당나귀는 개울가에 다다르자 일부러 개울에 빠졌습니다. 이야, 또 가벼워졌다. 역시 난 머리가 좋아. 주인은 매우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뒤 다시 해변으로 갔습니다. 남자는 당나귀가 꾀를 부린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당나귀 등에 솜을 잔뜩 실었습니다. 소금만큼 무겁지는 않지만 이것도 더 가볍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당나귀는 집으로 오는 길에 또 개울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 이제 또 개울가에 일부러 빠져야지. 당나귀는 기회를 엿보고 개울가에 푹 넣어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이죠? 등에 실린 짐이 더 무거워졌지 뭐예요? 이상하다. 이럴 리가 없는데? 한 번 더 빠져보자.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당나귀는 2배로 무거워진 짐을 지고 끙끙대며 집으로 돌아가야 했답니다. 한편 집으로 도착한 남자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당나귀 힘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물건을 많이 사는 것만 생각했나? 당나귀가 무거워서 너무 힘들었나 보군. 다음날 당나귀에게 가서 남자는 당나귀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당나귀야, 너무 무거워서 혼났지? 다음부터는 너무 너를 힘들게 하지 않을게. 남자는 이 일을 겪은 후 당나귀 등에 소금을 씻지 않고 수레를 이용하여 당나귀와 함께 수레를 끌었다고 합니다. 두 남자가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오랜만에 우리가 이렇게 여행을 하는군. 그러게, 둘이 여행을 하니 너무 기쁘군. 한참을 여행하던 중 숲속에서 곰 한 마리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순간 너무 놀라 한 친구는 나무 위로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는 나무 위로 올라가지 못한 채 그냥 땅에 누워 죽는 신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곰이 천천히 다가오더니 코로 누워있는 친구를 더듬으며 온 몸을 냄새 맡았습니다. 남자는 숨을 꾹 참고 최대한 죽은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곰이 그냥 떠났습니다. 남자가 죽은 줄 알고 그냥 가버렸던 겁니다. 곰이 멀리 사라지자 나무에 올라가 있던 친구가 내려오더니 곰이 자네 귀에다 대고 뭐라 속삭이는 것 같던데. 그래, 뭐라 그러던가. 충고를 하나 해주더군. 충고? 무슨 충고? 위험에 빠진 친구를 버리고 간 사람하고는 다시는 같이 여행을 가지 말라고 말이야. 옛날 어느 숲속에 하늘의 신이 내려와 새들에게 말했습니다. 새들의 왕을 뽑겠노라. 그러니 모든 새들은 3일 후 내 앞으로 오거라. 그럼 내가 그중 가장 아름다운 새를 새들의 왕으로 선택하리라. 이 이야기를 들은 까마귀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새들의 왕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 난 까맣기만 한데 아름답게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이 못생겼다는 사실을 잘 아는 까마귀는 그때부터 숲과 들판을 다 뒤져서 친구 새들의 날개에서 떨어진 깃털들을 주워 자신의 몸에 꽂기 시작했습니다. 까마귀는 자신의 까만 날개를 감추고 아름다운 새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3일이 지났습니다. 하늘의 신이 나타났습니다. 어디 보자. 어떤 새가 가장 아름다운가? 옳지. 너 까마귀가 가장 아름다운 새로구나. 하늘의 신이 까마귀를 가장 아름다운 새로 뽑으려 하자
모든 새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까마귀에게 달려들더니 까마귀 날개에 꼽혀있는 가짜 날개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까마귀의 모습은 원래 본 모습인 까만색 날개의 초라한 까마귀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어느 마을에 형과 동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우가 길을 가다가 금덩어리 하나를 줍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나에게 이런 횡재가? 동생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우연히 형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형은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아우야. 너가 금덩이를 주운 것을 내가 보았다. 그 금덩이를 나에게 줄 수 없겠느냐? 내가 집안 사정이 좀 어려워서 말이야. 예? 안 돼요. 저한테 온 행운인데 갑자기 달라시면. 아우는 거절했습니다. 며칠 후 형님, 금덩이 여기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쓰세요. 아우는 아깝지만 값비싼 보물을 가지고만 있어도 불행해진다는 속담을 생각하며 그냥 형에게 주었습니다. 며칠 후 형이 아우에게 너희 집에 그 보검 있지? 아름답고 큰 칼 말이야. 그것도 좀 주지 않으렴? 내 집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그 집안에 보검 하나 걸어두려고 한다. 알겠습니다. 3일 후에 형님 집으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우는 형은 만족을 모르시는구나. 이러다가 내 목숨도 달라고 하시겠어. 아우는 한밤중에 멀리 떠났습니다. 어느 날 숲에서 늑대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가파른 절벽 꼭대기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염소 한 마리를 늑대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 저 염소를 어떻게 잡아먹지? 내가 저 높은 절벽 위로 올라가는 건 무리인데. 그러다가 늑대는 염소에게 말했습니다. 염소야, 그러다 떨어지면 어쩌려고 그러니? 빨리 아래로 내려와. 밑에 내려오면 풀들도 많고 다른 먹잇감들도 많아. 염소는 늑대를 보고 말했습니다. 늑대 아저씨, 지금 그 풀 때문에 저보고 내려오라고 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늑대 아저씨 배 채우려고 내려오라는 거잖아요. 제가 모를 줄 아세요? 어느 마을에 못된 늑대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늑대들이 사는 근처에는 양치기와 양치기를 도우는 양치기 개들이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늑대 한 마리가 양치기를 도우는 개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 개들아.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어. 사실 우리가 왜 맨날 싸우는지 아니? 왜지? 바로 양치기 때문이야. 너희들에게 양을 보호하라고 하면서 솔직히 너희들에게 잘해주니? 맨날 너희들에게 돌아오는 건 채찍질과 개목걸이밖에 더 있어? 맞아. 그건 그래. 인간들은 너희들에게 양떼들을 지키라고만 했지. 먹을 것도 잘 안 주고 어디서 남은 뼈다귀들만 주고 사람들이 먹다 남은 밥이나 조금 주고. 이제 양떼들을 지키는 거 그만두고 우리 늑대 소굴로 같이 가자. 그래서 우리 같이 자유롭게 편하게 살자. 이 말을 들은 개들은 늑대의 유혹에 넘어가 양떼들을 버리고 늑대 소굴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개들은 늑대들에게 모두 잡아먹혔고 늑대들은 양떼들까지도 모두 잡아먹었답니다. 어느 숲속에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호랑이는 배가 너무너무 고팠어요. 그래서 순진한 두꺼비를 이용해서 떡을 만들기로 했죠. 쌀과 떡시루를 비롯한 준비물을 다 각자 준비해서 열심히 떡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떡시루 안에 맛있는 떡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호랑이는 생각했어요. 아, 이거 참. 이걸 두꺼비랑 나눠 먹자니 좀 떡이 모자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은 두꺼비를 못 먹게 하고 내가 떡을 다 먹을 수 있을까? 잠시 후 호랑이가 두꺼비에게 말했어요. 두꺼봐, 우리 이러면 어떨까? 뭔데? 우리 아주 공정하게 시합을 해서 이 떡시루에 있는 떡을 시합에서 이긴 사람이 다 먹는 거야. 어때? 그래, 좋아. 어떤 시합인데? 그거는 바로 떡시루를 산 위에서 굴리는 거야. 그럼 이게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니니? 그럼 먼저 내려가서 차지하는 사람이 다 먹는 거야. 하지만 그건 공정하지 않아. 호랑이 너는 나보다 훨씬 빠르잖아. 괜찮아. 너도 열심히 뛰면 나보다 빠를 수 있어. 그러면서 호랑이는 떡시루를 산 위로 가지고 가서 굴려버렸어요. 굴리자마자 호랑이는 산 밑으로 재빠르게 뛰어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두꺼비는 너무 억울했어요. 호랑이가 자기 멋대로 시합을 시작한 거죠. 역시 호랑이는 두꺼비보다 훨씬 빨랐답니다. 하지만 두꺼비도 열심히 산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에 웬 떡이 하나 있는 겁니다. 두꺼비는 이게 웬 떡이지? 하고 한 입 먹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는데 또 떡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먹었어요. 계속 갈 때마다 떡이 있는 거예요. 두꺼비는 이게 뭐지? 하면서 계속 맛있게 떡을 먹었습니다.
두꺼비는 배부를 정도로 떡을 먹었습니다. 호랑이는 미리 내려가서 떡시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떡시루에 담겨있는 떡을 내가 먹기만 하면 되겠구나. 네, 드디어 떡시루가 도착했어요. 그런데 떡시루 안에 떡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맞아요. 떡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야, 이 멍청한 호랑이야! 떡시루가 굴러내려오면서 떡이 다 떨어져서 내가 몽땅 먹어버렸거든. 아니 뭐야, 이런. 호랑이는 무척 화를 내며 두꺼비의 등을 마구마구 때렸어요. 그때 이후로 두꺼비의 등은 울퉁불퉁하게 되었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형제가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욕심이 많고 동생은 마음씨가 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동생은 산책을 하러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한참 산책을 하고 있던 중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날씨가 참 좋다. 그랬더니 어디선가 갑자기 날씨가 참 좋다. 동생은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주위에는 동생 혼자밖에 없는데 어디선가 동생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니 놀라지 않겠어요? 동생은 아무래도 이상해서 빨리 내려가야겠군. 그랬더니 갑자기 빨리 내려가야겠군. 너무 놀란 동생이 다시 자세히 주위를 살펴보니 자기 발 밑에 웬 남생이가 있었어요. 남생이는 거북이 모양의 파충류였어요. 동생은 너무 놀랐어요. 어머, 사람의 말을 따라하는 남생이가 있다니. 동생은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남생이한테 말했습니다. 남생아, 너 나를 따라서 같이 마을로 가지 않을래? 그러자 남생이는 좋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생은 남생이를 데리고 시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여기 말하는 남생이가 있습니다. 동생은 시장 사람들에게 좋은 구경을 시켜주겠다며 사람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실제로 말하는 남생이를 구경하며 너무나 놀랐습니다. 정말 특이하네. 어떻게 남생이가 사람 말을 하지? 그러게 말이에요. 사람보다 말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동생은 남생이 덕분에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형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형은 동생을 찾았습니다. 동생아, 그게 사실이냐? 네가 시장에서 남생이를 보여주면서 큰 돈을 벌었다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 네, 형님. 남생이가 말을 너무 잘해요. 그러자 형은 남생이를 빼앗았습니다. 내가 이 남생이를 좀 데려가야겠어. 나도 큰 돈 좀 벌어보자꾸나. 형은 남생이를 데리고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 가서 형은 남생이가 말을 할 줄 안다며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형이 남생이한테 말을 건넸지만 남생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남생이가 왜 이러지? 남생이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형한테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동생은 안 그러는데 저 형은 왜 저래? 맞아, 저놈은 사기꾼이야. 결국 형은 사람들한테 혼쭐이 났습니다. 형은 너무나 화가 나서 남생이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생 집 앞에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동생은 무척 슬퍼하면서 남생이를 집 앞마당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어요. 동생은 울며 말했어요. 남생아, 내가 미안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네가 죽었어. 동생은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남생이 무덤 위에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아니, 여기에 웬 나무가... 그리고 얼마 후 그 나무에 열매가 열렸어요. 그리고 금은 보화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지 뭐예요? 결국 착한 동생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형이 또 동생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남생이 무덤에서 자란 나무에 나뭇가지를 꺾어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 앞뜰에 심었습니다. 그렇게 나뭇가지를 뜰에 못 넣는다고 나무가 자랄까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무가 자랐습니다. 나도 드디어 부자가 되는구나. 얼마 후 나뭇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자, 과연 그 열매에서 보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그 열매에서는 금은 보화가 아니라 오물과 돌멩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끝없이 오물과 돌멩이가 나오자 형의 집은 오물과 돌멩이로 뒤덮이게 되었어요. 형은 동생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다 이렇게 된 것은 나의 잘못이다. 나를 용서해라. 내 욕심이 이런 결과를 낳게 만든 것이다. 결국 동생은 형을 받아주었고 동생과 같이 함께 착하게 살았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방앗간 주인과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방앗간 주인이 당나귀를 인근 시장에 내다 팔려고 아들과 함께 당나귀를 시장으로 데리고 가고 있었습니다. 시장에 가던 중 우물가에서 물을 퍼담고 있는 한 무리의 여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들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저기 좀 봐. 세상에. 어쩜 저리 어리석은 사람들이 다 있니? 타고 가면 될 것을 다리 아프게 걷고 있잖아. 그 말을 들은 방앗간 주인은 얼른 자기 아들을 당나귀 등에 태우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조금 더 길을 가다가 마을에 사는 남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아니, 저기 좀 봐. 에이그,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 하지만 아빠를 걷게 하고 아들 녀석이 당나귀 등에 타서 편하게 가려고 해? 아이 참,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말을 들은 방앗간 주인은 그런가? 안 되겠군. 방앗간 주인은 얼른 아들을 보고 당나귀에서 내려오게 하고 본인이 올라갔어요. 잠시 후 마을 개울가에 도착했을 때 마을 여인들이 속삭였습니다. 어머 어쩜? 자기 아들을 저렇게 걷게 만들고 세상에 아빠란 사람이 저러면 안 되지. 그 말을 들은 방앗간 주인은 그래. 아들아, 너도 당나귀 등에 타라. 방앗간 주인은 아들도 당나귀 뒤에 태워 아빠와 아들이 같이 타게 되었어요. 조금 더 길을 가다 보니 농사하는 농사꾼들이 방앗간 주인을 보고 말했습니다. 아이고, 당나귀 죽겠다. 한참을 가야 하는 길인 것 같은데 이 더운 날 당나귀 위에 2명이나 올라탔으니 아이고, 동물이 얼마나 힘들까. 방앗간 주인은 생각했습니다. 그런가?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리하여 방앗간 주인은 아들과 함께 당나귀에서 내려 당나귀 다리들을 한데 묶은 다음 장대기 하나에 꽂아 둘이 어깨에 나눠들고 시장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장에 거의 다 왔어요. 그런데 한 가지 고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넓은 개울가를 건너야만 하는 것입니다. 개울가를 건너려면 개울가를 건널 수 있게 놓여진 큰 돌덩이를 주의 깊게 밟으며 건너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을까요? 방앗간 주인과 아들은 넓은 개울가를 조심히 걷던 중 그만 돌에 미끄러져 풍덩 개울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려다가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걸 방앗간 주인은 깨달았습니다.